결혼 2년 차를 맞이한 32살의 민준과 30살의 수진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신혼부부로 보였죠. 민주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꾸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수지는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근처 카페를 찾거나 영화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고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하고 무난한 그런 부부였어요.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었죠. 민주는 가정을 책임지려는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미래를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결혼 후에도 매달 꼬박꼬박 저축을 하며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슬슬 아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0을 넘긴 나이였고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아이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2년 차 부부에게도 그런 생각이 찾아온 거죠. 민주는 아이가 생기면 어떤 아빠가 될지 상상하곤 했고 수진과 함께 아이 이름도 미리 지어보며 즐거워했어요. 수진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밝게 웃으며 호응해주곤 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수진은 좋은 엄마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수지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결혼 전부터 알던 민준의 친구들도 수진을 보고 민준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부러워했죠. 실제로 수진은 시댁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시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며느리 복이 많다며 주변에 자랑하곤 했어요. 외부에서 보는 수진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하고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누구도 수진의 다른 면을 상상하지 못했죠. 모두가 민준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신혼집으로 마련한 20평대 빌라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했고 두 사람이 함께 꾸며놓은 공간이라 애정이 있었죠. 거실에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어요. 민주는 주말마다 집안 정리를 도왔고 수진은 간단한 요리를 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휴대전화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 믿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평온함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많이 아꼈어요. 결혼 전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큰 갈등 없이 잘 지냈고 결혼 후에도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소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대화로 풀어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번진 적은 거의 없었죠. 민주는 수진이 직장 생활을 하느라 힘들 거라 생각해서 집안일도 최대한 분담하려 했어요. 설거지나 빨래는 자주 도왔고 주말 청소도 함께 했습니다. 수진도 민준의 배려에 고마워하는 것처럼 보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 듯 했죠. 친구들이 보기에도 부러운 부부였어요. 모두가 민준과 수진의 결혼 생활을 모범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주 작은 틈새처럼 시작되는 그 균열은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게 되죠. 민준과 수진의 관계에도 그런 작은 변화가 서서히 찾아오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두 사람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민주는 아직 그 변화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큰 틈으로 벌어지게 될 거였어요.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진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죠. 회사에 일이 갑자기 많아졌다며. 저녁 8시쯤 들어오던 수진이 9시, 10시로 점점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바쁜 시기가 있는 법이니까요. 오히려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하는 수진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가 수진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데워서 함께 먹곤 했죠. 민주는 수진의 건강을 걱정하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야근 빈도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사나흘로 늘어났고 어느새 일주일에 5번 이상 늦게 들어오는 날이 생겼어요. 수지는 항상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느니, 보고서 마감이 다가온다느니, 팀장이 추가 업무를 요청했다느니 하는 식이었죠. 민주는 수진의 말을 믿으려 애썼어요. 회사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저 수진이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전과 다르다는 직감이 들었죠. 수진의 퇴근 시간은 점점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8시에 들어오는가 하면 어떤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죠. 민준이 언제쯤 들어오냐고 물으면 수진은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못했어요.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준에게 먼저 저녁을 먹으라고 말했죠.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도 했어요. 민준은 그런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수진은 함께 밥을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어졌죠. 수지는 늦게 들어와서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늦잠을 자거나 집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민준이 어디 나가자고 제안해도 수지는 몸이 너무 지쳤다며 거절했죠. 평일 내내 야근으로 지쳐서 주말엔 쉬어야 한다는 게 수진의 설명이었어요. 민주는 수진의 피로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수진의 모습에서 다른 변화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휴대전화를 예전보다 훨씬 자주 들여다봤고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옆에 있을 때도 화면을 가리듯이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이상했죠. 예전에는 민준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또 화장을 예전보다 신경 써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향수도 자주 뿌렸죠. 민주는 그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인식하면서도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단순히 회사 일 때문에 신경을 더 쓰는 거겠거니 생각하려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감은 눈에 띄게 커져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있을 때 수지는 야근 중이었고 주말에 민준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해도 수지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스킨십도 거의 없어졌죠.
민주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신혼의 일상은 어느새 서먹하고 어색한 동거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민주는 불안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수진에게 의심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주는 결혼 2년 차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아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아이를 갖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죠. 32살이라는 나이도 아이를 갖기에 적당하다고 느껴졌어요. 민주는 어느 날 저녁 수진과 함께 앉아 조심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수진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의견을 존중하며 일단 그렇게 넘어갔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는 다시 한번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했죠. 육아휴직 제도도 있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득했어요. 수지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너무 바빠서 임신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했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며 미뤘어요. 민주는 조금 답답했지만 수진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직장 여성으로서 경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수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건 부부관계에 대한 수진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수진은 민준과의 스킨십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진은 민준의 접근을 계속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가까이 다가가면 피곤하다며 몸을 돌렸고 스킨십을 시도하면 컨디션이 안 좋다며 거절했어요. 처음 한두 번은 정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야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민주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거절은 단순히 빈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절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다음에 하자며 부드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귀찮다는 듯이 짧게 거절했죠.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건조한 반응이었습니다. 민준이 서운함을 표현해도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요즘 몸이 안 좋다느니 스트레스가 심하다느니 하는 핑계만 늘어놓았죠. 민준은 수진의 그런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혹시 자기가 너무 이기적으로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죠. 결혼 초반과 비교하면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신혼 때는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포옹하며 친밀감을 나눴죠. 하지만 이제 수지는 민준과의 신체적 접촉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수지는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고 잤고 민준이 다가가면 자는 척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 전 가벼운 스킨십조차 피했죠. 민준은 이런 상황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사라지면서 외로움이 커져갔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민주는 이 모든 변화를 단순한 스트레스 문제로 치부하려 애썼습니다. 수진이 요즘 회사 일로 힘들어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으려 했죠. 하지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수진의 태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냉담해져만 갔어요. 민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자기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수진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결혼 전 3년간 사귀면서 수진은 한 번도 민준을 배신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성실하고 단정한 수진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의 의심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계가 과연 괜찮은 건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자문했죠. 답은 나오지 않았고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수진의 야근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남아서 일한다던 그 시간들 대부분은 거짓이었죠. 수진은 같은 회사 마케팅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재훈과 함께 있었어요. 재훈은 수진보다 2살 어린 31살의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팀에서는 일 잘하기로 소문난 직원이었고 수진과는 입사 동기였죠.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동료 관계였어요. 회의 때 의견을 나누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평범한 직장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이를 핑계로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일의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팀원들이 모두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수진과 재훈도 그중 한 명이었죠. 다른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재훈이 늦은 저녁이라도 먹고 가자고 제안했어요. 수진은 별 생각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동료와의 저녁 식사일 뿐이었으니까요.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죠.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저녁 식사가 반복되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수지는 처음엔 단순히 동료로서 편안함을 느꼈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재훈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회사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좋았죠. 민준에게는 하지 못하는 회사 이야기들을 재훈과는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어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상황을 겪고 있으니 서로를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재훈도 수진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수진이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점점 더 깊은 감정을 갖게 되었죠.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이고 친밀해졌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수진은 재훈을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재훈을 마주치면 하루가 즐거워졌고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면 아쉬웠죠. 자기도 모르게 재훈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이 쓰였어요. 재훈이 다른 여자 동료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지는 이런 자신의 감정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혼한 여자로서 해서는 안 될 감정이라는 걸 알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에 대한 미안함보다 재훈을 향한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죠. 관계가 본격적으로 선을 넘은 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둘은 야근을 핑계로 회사에 남았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함께 술을 마시러 갔어요.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둘 사이의 긴장감은 고조되었죠. 재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고 수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둘은 모텔로 향했어요. 수진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순간의 감정이 더 강했죠. 결혼 반지를 낀 손으로 재훈의 손을 잡으면서도 죄책감보다는 짜릿함이 앞섰어요.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야근을 핑계로 모텔을 드나들었어요. 회사 근처 몇 군데 모텔을 번갈아 가며 이용했죠. 수지는 민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야근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재훈과 시간을 보낸 후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옆에서 자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지만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오히려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수지는 자기가 조심하기만 하면 민준은 절대 알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재훈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둘은 회사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고 문자 메시지도 수시로 지웠죠. 수지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성실한 아내이자 직원으로 살았고 저녁에는 불륜 관계를 이어갔어요. 집에서는 민준에게 피곤하다며 무관심하게 굴었지만 재훈과 있을 때는 밝게 웃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죠. 자기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재훈과의 만남은 일상의 탈출구 같았어요. 반복되는 결혼 생활의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수지는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더 중요했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외도를 이어갔습니다. 민준에게 결정적인 의심이 생긴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거실 서랍장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각종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들이 쌓여 있었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수진의 카드 명세서를 펼쳐봤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 그렇게 만들었죠. 명세서를 훑어보던 민준의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회사 근처도 아니고 집 근처도 아닌 낯선 지역의 결제 내역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밤 10시가 넘는 시간대였죠. 민준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수진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회사에 남아서 일한다며 밤늦게 들어왔던 날이었죠. 그런데 카드 결제 장소는 회사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결제 내역을 자세히 보니 편의점이었어요. 왜 야근을 한다던 수진이 그 시간에 회사와 전혀 무관한 장소에서 물건을 샀을까요? 민주는 다른 날짜들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게 보였어요. 수진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과 겹치는 시간대에 이상한 장소에서의 결제가 여러 건 있었죠. 모두 회사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수지는 분명 야근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민주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결제 장소들을 지도에서 찾아보니 대부분 주택가나 상업지구였습니다.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곳들이었죠. 그중 한 곳은 모텔 밀집 지역으로 유명한 동네였어요. 민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민주는 명세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의 수진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잦아진 야근, 늦어진 귀가, 시간 변해버린 태도, 피하기 시작한 스킨십 비밀번호가 바뀐 휴대전화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오해일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증거들은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민주는 수진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수진의 휴대전화 사용 패턴도 유심히 봤죠. 수진은 휴대전화를 항상 손에 들고 다녔고 화면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았어요. 예전에는 휴대전화를 아무렇게나 놔두곤 했는데 이제는 절대 민준이 볼 수 없게 했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전화를 들고 갔고 샤워할 때도 가까운 곳에 두었습니다. 수진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언제부턴가 바뀌어 있었어요. 민주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수진에게 물어봤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왜 바꿨냐고요? 수진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보안 교육을 받았는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했다는 거였죠.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회피하는 느낌이 들었죠. 민주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수진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따지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수진의 메시지 알림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메시지가 오면 자연스럽게 확인했는데 이제는 민준 앞에서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었어요. 진동도 꺼놓은 것 같았죠. 가끔 화장실에 갔다 오면 급하게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게 분명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누군가와 수진이 비밀스럽게 연락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민주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다음 야근 날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날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죠. 수진이 정말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했죠. 민주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 봤어요. 이혼까지도 각오했습니다. 배신당한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준이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야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팀장이 급하게 검토해야 할 자료가 있다며 늦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알았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되었죠. 오늘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민주는 저녁을 대충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진의 회사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평소 퇴근 시간인 6시 반이 지나자 민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수진의 회사가 있는 쪽으로 향했죠. 수진의 회사는 민준이 사는 곳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민주는 차를 근처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회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었고 수진의 회사는 7층에 있었죠. 건물 외벽의 불빛을 보니 몇몇 층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7층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죠.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야근한다던 수진의 회사에 불이 꺼져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물 로비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경비실에 경비원이 앉아 있었고, 민주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7층에 있는 회사에 대해 물어봤죠. 오늘 야근하는 직원이 있냐고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7층은 이미 6시 반쯤 다 퇴근했다고 했어요. 야근하는 사람은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죠. 민주는 경비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야근한다던 수지는 회사에 없었죠. 그렇다면 지금 수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민주는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근이라는 핑계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는 카드 명세서에 찍혔던 장소들을 떠올렸죠. 그곳들이 지금 수진이 있을 만한 곳이었어요. 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죠. 수진의 카드로 오늘 저녁 7시 10분쯤 결제된 내역이 보였어요. 편의점이었습니다. 장소를 확인하니 회사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죠. 민주는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편의점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민주는 그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수진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누구와 함께 있는 건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편의점 근처에 도착하자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주택가와 상업 건물들이 섞여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모텔 간판들이 보였죠. 민준의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수진이 보일까 싶어서 주변을 살폈지만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 모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두세 개의 모텔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중 한 모텔 앞에서 멈춰 섰어요. 주차장을 보니 몇 대의 차가 세워져 있었죠. 그 중에 익숙한 차가 하나 보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차였습니다. 하얀색 소형승용차 번호판까지 확인하니 틀림없었죠. 수진은 지금 이 모텔 안에 있었던 겁니다. 민주는 주차장 입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죠. 수진은 야근이라는 거짓말로 민준을 속이고 이곳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야근한다며 함께 나왔을 테니까요. 민주는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직접 들이닥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배신은 명백했어요. 민주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2년간 쌓아온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부부 사이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배신을 확인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죠. 민주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은 이미 확인했고 오늘 목격한 사실도 있었죠.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다음 날부터 수진의 행동을 더 철저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야근한다는 날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로 회사에 있는지도 체크했죠. 일주일 정도 관찰한 결과 수지는 거의 매주 두세 번씩 거짓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민준이 모은 증거들을 검토한 후 충분히 외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죠. 카드 사용 내역과 시간대, 그리고 민준이 직접 목격한 사실까지 모두 유효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추가로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어요.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 같은 물리적 증거가 있으면 좋다고 했죠. 민주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번 수진이 야근한다고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민주는 한 가지 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의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한 거예요. 동일 회사 직원끼리의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이었죠. 게다가 허위로 야근을 신청하고 회사 밖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였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회사 인사팀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를 했죠. 먼저 확실한 증거를 모은 다음 회사에 알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과 재훈 모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수진은 또다시 야근한다고 연락했습니다. 민주는 예상했다는 듯이 알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저녁 7시쯤 다시 수진의 회사 근처로 향했죠. 이번에는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건물의 7층은 역시나 불이 꺼져 있었어요. 민주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지난번과 같은 모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차장에 수진의 차가 보였고 민주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차량 번호판과 모텔 간판이 함께 나오도록 여러 장 촬영했죠. 이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민주는 다음 주 월요일 수진의 회사 인사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진과 재훈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제보였어요. 카드 사용 내역 사본과 모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첨부했죠. 허위 야근을 신청한 날짜와 실제로 모텔에 있었던 증거까지 상세히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제보였어요. 직원 2명이 회사를 속이고 근무 시간을 허위로 신고했으니까요. 인사팀은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진과 재훈을 각각 불러 사실 확인을 했죠.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발 뺄 수 없었어요. 회사의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수진과 재훈은 동료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업무 시간을 허위로 신고했어요. 이는 회사 내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였죠. 윤리 규정과 근무 규정 모두를 어긴 겁니다. 인사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의 끝에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어요. 해고였습니다. 즉시 해고 처분이 내려졌죠. 수지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5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재훈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해고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날 민주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뒀고 변호사와도 상의를 마쳤어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모든 게 들통난 걸 깨달았죠. 민준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실수였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면서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수진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싸울 수 없다고 했어요. 수진이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라고 했죠. 수진은 계속 매달렸지만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통보했어요. 재산 분할도 업대로 하겠지만 위자료는 청구할 거라고 말했죠. 수지는 주저앉아 울었지만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의 외도가 명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준에게 유리했어요. 수진이 잘못을 인정했고 합의 이혼으로 진행되었죠. 재산 분할은 법정 비율대로 이루어졌지만 민준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수진은 그것마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2년간 함께 살았던 집에서 수진은 짐을 싸서 나가야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신뢰를 저버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삶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전 회사에서 징계 해고된 기록이 남아 있었고 사유를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죠. 몇몇 회사에서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경력은 있지만 불명예 퇴사 기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했던 돈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얹혀 살면서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죠. 30살의 나이에 이혼녀가 되어 백수로 지내는 처지가 되었어요. 수지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재훈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해고당한 후 둘의 관계는 급격하게 식어버렸어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다투기 시작했죠.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 짧은 만남을 위해 직장과 평판을 모두 잃은 셈이었어요. 재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수진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텔에서 보냈던 그 순간의 짜릿함이 이렇게 큰 대가를 요구할 줄은 몰랐죠. 하루하루가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지는 민준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책임지려 했던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집안일을 함께하고 수진을 배려해주던 모습들이 생각났죠. 그런 남편을 배신하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모든 걸 망쳐버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재훈과의 관계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책임지지 않는 불장난이었을 뿐이었죠. 수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며 자책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민준에게 용서를 빌어봤자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난 후 수지는 겨우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보다 훨씬 낮은 연봉이었고 업무 강도는 더 섰어요. 그래도 수입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죠. 출퇴근길에 가끔 예전에 민준과 함께 다니던 카페 앞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 행복은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려 애썼어요. 친구들도 점점 멀어졌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이혼 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신감과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죠. 친구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며 일상을 회복해 나갔어요. 회사 일에도 더욱 집중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죠. 민주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교훈으로 삼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기로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아직 없었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민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죠. 예전보다 밝아진 표정으로 생활했습니다. 가끔 수진과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였으니까요. 민주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에게 집착하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죠.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신뢰를 저버린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수지는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반면 배신당했지만 당당하게 대처한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책임감 있는 선택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끝은 언제나 후회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